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는 진정되는 반면 고용이 냉각되고 있어 기준금리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왔다고 선언해 9월 18일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이냐,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이냐는 9월 회의 전에 나올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를 보고 결정하게 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년 동안 벌여온 물가와의 전쟁을 사실상 끝내고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3일 중대 정책을 발표해온 잭슨홀 미팅에서 최근 물가 상승은 둔화되는 반면 고용 냉각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추가 고용 냉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기준금리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We do not seek or welcome further cooling in labor market conditions. The upside risks to inflation have diminished, and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increased.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파월 의장은 우리는 고용 냉각을 추구하거나 환영하지는 않고 있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 냉각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은 가장 명확하게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선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2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에서 5.25% 내지 5.5%까지 올린 후에 지난 1년간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를 2022년 6월 9.1%에서 올 7월에는 2.9%로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시켰으나 고용시장에선 7월 실업률이 4.3%까지 급등하고 일자리 증가는 10만 4천 개로 급속 냉각돼 고용 급냉에 따른 불경기 우려까지 되살아났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은 2년 동안 올인해온 물가와의 전쟁을 일단 멈추고 이제는 추가 고용 냉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기로 전환할 것임을 선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석했습니다. 다만 연준은 9월 1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얼만큼 내릴 것인지는 추가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으로 파월 의장은 밝혔습니다.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a strong labor market as we make further progress toward price stability. 연준이 9월 18일 회의에서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을 선택할지 아니면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지는 회의 전인 9월 6일 나올 8월 고용과 9월 18일에 발표되는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결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8월 고용이 추가 냉각되고 8월 물가가 추가 진정된다면 9월 18일에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전격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게 되고 7월 성적과 비슷하면 0.25%포인트 스몰컷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9월 18일에 기준금리 전망에서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 가능성을 65.5%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 가능성 34.5%보다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30년 고종모기지 이자율이 작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7%대를 유지했지만 이번 주 6.46%로 떨어졌으며 연말까지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고정모기지 평균 금리가 이번 주에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택담보대출인 30년 고정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이번 주에 6.46%로 하락했다고 프레디맥이 목요일에 보고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6.49%였던 것에서 약간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중순 6.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말에 3%였던 고정모기지 금리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30년 고정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올해 대부분 7%대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년 전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30년 금리는 4월에 7%대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하락해왔습니다.
15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차입 비용도 이번 주에 하락했는데 이는 더 낮은 금리로 주택대출을 재융자하려는 주택 소유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평균 금리는 지난주 5.66%에서 5.62%로 하락했습니다. 올해도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고용시장이 냉각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주택 재융자 대출 신청을 증가시켰지만 주택 매수 대출 신청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7월에 기존에 거주하던 미국의 주택 매매가 4개월간의 하락세를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완화되고 매물 가격이 오르면서 주택 구매자들이 활기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다수는 높은 차입 비용과 6월에 기록적인 주택 가격의 이중고로 인해 시장에서 밀려났었습니다. 전국부동산협회는 목요일에 기존 주택 매매가 지난 6월 대비 1.3% 증가해 연간 계절 조정률 395만 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중간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4.2% 상승했습니다. 이는 6월에 세운 역대 최고치보다 약간 낮았지만 지난달 중간 매매 가격은 7월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 추세를 따른다면 향후 몇 달 동안 주택 판매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의 수석 경제학자 샘 카터는 지난 몇 주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했지만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면 연말까지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올여름 코비드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는데 계약을 맡고 있는 최근에도 코비드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인 JN1과 KP2인데요. 이들 신규 우세종을 타겟으로 하는 백신들이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비드 사례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동안 사례가 약 51%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2년 만에 가장 큰 여름 코비드 파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폐수에서 측정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수준은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22년 7월 이후 미국에서 여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폐수는 바이러스 검사 및 기타 형태의 모니터링이 중단됨에 따라 바이러스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CDC에 따르면 입원율과 사망률을 포함한 중증 질환에 대한 수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볼 수 있었던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널리 퍼진 변종은 KP311이고 지난 2주 동안 사례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 달 전의 3배 수준입니다. 균주는 오미크론의 변종으로 JN1의 파생물인 KP311과 KP2입니다. FDA는 최근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종을 표적으로 하는 업데이트된 코비드-19 백신을 이번 주에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P2라는 바이러스 변종을 표적으로 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업데이트된 mRNA 백신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JN1 변종을 표적으로 삼는 노바백스의 업데이트된 주사를 동시에 승인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지난 6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이 올해 업데이트된 코비드-19 백신과 독감 예방 주사를 모두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두 회사는 업데이트된 mRNA 백신을 승인이 나면 선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대변인은 FDA 승인 후 며칠 내에 백신이 매장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바백스의 백신은 단백질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mRNA 백신보다 제조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업데이트된 노바 백신도 이번 달 창고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승인되면 배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FDA 대변인은 제품 적용 시기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올 가을에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거나 승인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9월 11일 FDA 승인을 받은 백신 버전보다 몇 주 앞선 겁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해마다 20% 이상씩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는 연간 3,400달러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고 이웃 버지니아보다 약 2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 미주리 등 3개 주는 올 연말까지 50% 이상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이 물가 진정에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필수 분야가 자동차 보험으로 전국 평균 해마다 20% 이상씩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국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2023년 한 해 24%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2% 더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년 후인 올 7월에는 2.9%로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의 필수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은 전체 물가보다 최고 10배까지 많이 급등해 있어 서민 생활고를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급등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올 상반기 현재 전국 평균이 2,329달러나 되며 올 연말에는 2,469달러로 더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는 미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메릴랜드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올 6월 현재 3,400달러로 전년보다 43%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의 2,977달러보다 높은 것이고 이웃 버지니아의 1,999달러보다는 근 2배나 많은 것입니다. 더욱이 올 연말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더 오를 것으로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자동차 보험료는 올 연말까지 3,748달러로 350달러 더 오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3,190달러로 250달러 오르게 되며 버지니아는 2,172달러로 170달러 인상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지역들을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현재 3,336달러이고 뉴욕이 3,325달러, 네바다는 3,271달러, 플로리다는 3,20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미 전역에서 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들을 보면 미네소타가 무려 55%나 급등하고 캘리포니아는 54%, 미주리는 51% 올라 3개 주가 50% 이상 폭등하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현재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1,666달러로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올 연말에 54%가 급등해도 2,681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는 현재 자동차 보험료가 1,492달러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55%나 인상되더라도 2,315달러 정도가 됩니다. 미주리는 1,582달러에서 51%가 급등해도 2,386달러가 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물가 상승으로 메뉴 가격을 올리자 소비자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지면서 매출 부진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굳게 닫았던 지갑을 다시 열게 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들은 가격 인하 등 다양한 고육지책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패스트푸드 업계의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치솟은 물가로 소비를 꺼리고 외출 시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선민 음식으로 인기였던 패스트푸드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아예 닫게 하거나 일부 고객들은 값비싼 패스트푸드 식당보다는 캐주얼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패스트푸드 업계의 고객 수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역 잡지인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따르면 매출 및 줄어든 고객 수는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가 올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용에 민감한 고객이 점점 더 가치를 추구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품질, 다양성 또는 맛도 있는 저렴한 식사를 찾는 고객들을 다시 유인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식당들은 가격 인하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브웨이는 다음 주 8월 26일부터 모든 풋농 샌드위치를 6.99달러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서브웨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돌아와 패스트푸드 가치 메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매장에서 풋농 샌드위치 가격이 14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폭 할인된 가격입니다. 단 이 제한은 코드 699FL을 사용하여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제공되며 9월 8일에 종료됩니다. 월마트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버거킹과 파트너를 체결하여 버거킹 혜택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플러스 구독 프로그램 회원에게 BK 앱을 통해 버거킹 주문 시 25%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월마트 플러스 가격은 월 12.95달러, 연간 98달러이며 월마트 주문 시 무료 배송 및 배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은 구매 시 9월부터 3개월마다 와퍼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성장하고 있는 노동 계급의 강력한 상징이 되며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지만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이 저임금이며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이 된다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맥도날드는 $5 밀 딜을 내놓고 있으며 4피스 맥너겟, 스몰 프렌치 프라이, 소프트 드링크, 맥치킨 또는 맥 더블 샌드위치로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웬디스 또한 $5 밀을 내놓고 있습니다. 4피스 치킨 너겟과 스몰 프렌치 프라이, 소프트 드링크, 더블 스택 샌드위치로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본격 가열되고 있는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현재 21%인 법인세를 놓고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반대로 20%로 더 내리겠다고 제시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최대 이슈인 경제와 물가 대책, 그리고 재원과 연계된 상반된 증세냐, 감세냐를 놓고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 트럼프 감세 조치가 2025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연방상하원 다수당을 어느 당에서 차지하느냐에 따라 미국민 가계와 사업체, 회사들의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법인세를 놓고 인상과 인하라는 상반된 공약을 내걸어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국의 법인세는 당초 35%나 됐다가 2017년 트럼프 감세 조치로 21%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에 해리스 후보는 35%로의 환원을 주장해오다가 한꺼번에 법인세를 대폭 인상하는 게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다시 집권하면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더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에 감세 조치를 재연장 또는 연고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세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 해리스의 28% 인상안과 트럼프의 20% 감세안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지지를 받느냐, 그 재원은 얼마나 모아 어디에 쓰고 또는 세수 손실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지 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법인세 28% 인상안과 관련해 미 의회 예상국은 상당한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10년간 1,000억 달러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해 7%포인트 인상할 경우 10년간 7천억 달러나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입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세 경제정책과 감세안으로 제시한 방안을 시행하는 데 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팁 소득에 대해선 노텍스를 제안해 놓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면 10년간 2,500억 달러의 세입이 없어지고 근로소득을 팁 소득으로 전환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 조치 연장과 추가 감세 조치를 실행하면 4조 달러 내지 6조 달러나 세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 무대에서 횃불을 넘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유리천장 깨기를 시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스타들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를 물리치고 카말라를 47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자고 외쳤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개막일부터 등단해 수만 군중을 열광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감사를 표하며 미국민들과 미국을 위해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고 카말라 해리스 팀 월즈 정 부통령 후보를 내세워 백악관 수송에 나선 민주당이 시카고 전당대회 개막일부터 전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 스타들과 5만 군중이 화려하고도 열정적인 열광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개막 무대에 카말라 해리스 새 대통령 후보가 등단해 대의원 5,000명, 자원봉사자 12,000명을 포함해 유나이티드 센터를 가득 메운 수만 군중을 열광시켰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역사에 남을 지도력과 국가의 평생을 헌신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땡큐조를 선창하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상을 위해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oe, thank you for your historic leadership, for your lifetime of service to our nation. When we fight, we win. 개막 무대 피날레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단해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게 공식으로 횃불을 넘기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상징적인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 활성화, 외국들과의 동맹 강화 등 자신의 업적을 설명한 후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미국을 미래로 이끌 지도자라고 칭송하며 우리는 상하원을 차지하고 무엇보다 트럼프를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we need you to vote. And above all, we need you to beat Donald Trump. 민주당을 위해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해리스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당원들이 우리는 조를 사랑한다는 팻말을 든 채 기립해 땡큐조를 연신 외쳤습니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첫날 연설에 나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유리천장을 깨고 47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습니다. The other side of that glass ceiling is Kamala Harris raising her hand and taking the oath of office as our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자신의 유리천장 깨기를 무산시켰던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 34가지 혐의로 중범죄 판결을 받고 독재자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다고 저격하자 청중들은 락힘업, 그를 가둬라고 외쳤습니다.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둘째 날인 화요일에는 버락과 미셸 오바마 부부, 셋째 날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의 스타 지도자들이 잇따라 출격해 해리스 월드팀의 승리를 전폭 지원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인플루언서들을 200명이나 초대해 그들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SNS로 민주당 축제와 단합대회를 널리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캠페인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장 내부는 축제 분위기로 열기가 가득했으나 행사장 밖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구하면서 격렬한 충돌은 없었으나 반전 시위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에서 맞불 유세를 벌였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44대 대통령에 올라 8년간 재임했던 버럭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출격해 16년 전 슬로건을 소환해 Yes, she can, 그녀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카말라 해리스 차기 대통령 선출을 독려해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목요일 마지막을 장식할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미러키에서 유세를 갖고 과거와 미래, 원맨쇼와 모두의 축제, 소수 부자들과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투쟁에서 양자택일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미리 보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2024 시카고 전당대회 셋째 날인 수요일의 주인공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목요일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20일에 이미 상대 대관식이 열렸던 미러키로 달려가 15,000명이나 운집한 대규모 유세를 갖고 대선 승리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블루월 수성에 올인했습니다. 팀 월즈 부통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과거와 미래, 원맨쇼와 모두의 축제, 소수의 부자들과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투쟁에서 선택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These guys are focused on the past, like the 1850s past. This campaign's focused on your future. It's not a celebration of a coronation of one man over there. It's a celebration of all of us over there. One ours focused on the future, the other focused on the past. Do we believe in freedom? Do we believe in opportunity?
And when we fight, we win. 이에 앞서 전당대회 둘째 날 밤에는 흑색 돌풍으로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올랐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란히 등판해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더 강한 광풍을 몰아쳐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총력전을 펼자고 외쳤습니다. 연설 천재, 연설의 신으로 불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미셸 오바마 여사는 16년 전 자신들의 슬로건인 Yes We Can을 소환해 이번엔 Yes She Can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고 미국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자고 외쳐 열광적인 환호성을 이끌어냈습니다. Someone who sees you and hears you and will get up every single day and fight for you. Donald Trump wants us to think that this country is hopelessly divided. We do not need 4 more years. We have seen that movie before, and we all know that the sequel is usually worse. America's ready for a new chapter. We are ready for a President Kamala Harris.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횃불은 건네졌고 이제 미국은 새로운 챔피언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필요할 때 돌아보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줄 카말라 해리스를 미국의 다음 대통령으로 선택하자고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반면에 트럼프는 오로지 본인의 이해와 부자 친구들을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려 하고 세상을 제로섬으로 보는 사람이라며 더 이상 허둥대고 혼란스러운 4년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우리는 그 영화를 봤고 보통 영화는 속편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바로 앞서 등단한 미셸 오바마 여사는 카말라 해리스는 필요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가장 자격을 갖추고 위험 있게 최선을 다해 헌신할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Kamala Harris is more than ready for this moment. She is one of the most qualified people ever to seek the office of the presidency. For years, Donald Trump did everything in his power to try to make people fear us. Who's going to tell him that the job he's currently seeking might just be one of those black jobs? 미셸은 트럼프와도 각을 세우며 지난 수년 동안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세계에 대한 편협하고 좁은 시각을 갖고 있는 그에게 대통령직이 그저 하나의 블랙잡, 흑인의 직업이라는 걸 알려주자고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조소를 보냈습니다. 해리스와 오바마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특히 오바마가 첫 대통령에 당선됐던 2008년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 해리스가 당시 대세였던 힐러리 클린턴 대신에 버락 오바마를 조기에 지지 선언하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는데 오바마는 이를 잊지 않고 품앗이하려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흑색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올랐던 오바마 광풍에 못지않은 파란머리로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이제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역사적인 출정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는 상반된 집권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국민들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과거로의 후퇴가 아니라 미래로 진전하고 중산층 출신으로 미국의 중산층을 확장시켜 모두의 대통령으로 통합을 추구하며 중동 휴전을 매듭짓되 북한 등 독재자의 비위는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피날레를 장식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카말라 USA를 연호하는 2만 군중의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으며 등단해 한 달 만에 이루어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미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신해 나는 여러분의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고 선포했습니다. On behalf of everyone whose story could only be written in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40분간의 수락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는 반대로 과거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고 중산층 출신으로서 중산층을 확장시키면서 모두의 대통령으로 통합을 추구하고 중동 휴전을 매듭짓 때 북한 등 독재자들의 비위는 맞추지 않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미국은 비통과 냉소, 분열의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신세계로 나아가는 새 장을 여는 기회를 담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Our nation with this election has a precious, fleeting opportunity to move past the bitterness, cynicism, and divisive battles of the past, a chance to chart a new way forward. 그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극도로 심각한 일이라며 이미 자신의 실패 시 의사당 연구를 통해 여러 번 투표를 뒤집으려 했고 연방 대법원에서 형사범죄 유죄 판결까지 없애려 하는 등 그의 유일한 고객은 자기 자신이고 가들의 일이 없다고 비판하고 미국은 그러나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But to serve the only client he has ever had, himself.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We are not going back. We are not going back. 해리스 후보는 반면에 나는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청하고 이끄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미국인들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나는 중산층 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경쟁할 기회와 성공할 기회를 가질 기회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중산층,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 주택난 해결,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ACA 등 보호, 강력한 국경 안보와 여성들의 재생산권 등도 공약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고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동시에 지난 10개월간 가자 지구에서는 너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제는 휴전을 매듭짓고 이스라엘 안전, 인질 석방, 팔레스타인 자결권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그러나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고 그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Who are rooting for Trump. Because they know he is easy to manipulate with flattery and favors. They know Trump won't hold autocrats accountable because he wants to be an autocrat himself.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과거 후퇴와 미래 전진, 본인과 부자들만의 이익 추구와 일하는 가족, 중산층, 미국민 모두를 위한 투쟁으로 대비시키면서 이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새 역사 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